북녘 땅 회령에서 온 한 사나이의 눈물. 90을 넘긴 나이에 이 글을 씁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라고 권했지만 사실 저는 글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살아온 세월이 아깝고 다시는 갈 수 없는 고향이 그리워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두만강이 눈앞에 보이는 그곳, 그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버님의 손, 어머님의 품, 형제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지금은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회령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두만강이 멀지 않은 곳이었고 맑은 날이면 강 건너 만주 땅까지 보였습니다. 겨울이면 두만강마저 꽁꽁 얼어붙어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작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지만 아버님은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셨고 가을이면 보리와 조, 콩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님은 집안 살림을 꾸리시느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형제는 셋이었습니다. 형님과 저 그리고 어린 동생.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기에 가난이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겨울 아침이면 어머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캄케한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가시는 어머님의 발소리가 들리면 저는 이불 속에서 눈만 뜨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추워서 나가기 싫었던 것이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그러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연기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면 그제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일어나거라. 밥 다 됐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 형제는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부엌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가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발이 시려워 깡충깡충 뛰어가곤 했습니다. 어머님이 끓여주신 조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김치도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것이었습니다. 가을에 무와 배추를 거두시면 어머님은 며칠 밤을 새워 김장을 하셨습니다. 그 김치 맛이 지금도 입안에 맴돕니다. 동진아, 밥 많이 먹어라. 학교 가서 공부 잘해야 한다. 어머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셨습니다. 당신은 적게 드시면서 말입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나는 배부르다. 너나 많이 먹어.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은 늘 배고프셨을 것입니다. 자식들 먹이려고 당신 몫을 줄이셨던 것이지요. 밥을 먹고 나면 학교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신을 신었습니다. 고무신은 명절 때나 신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집신은 금방 닳아서 아버님이 자주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얘들아, 밥 먹고 학교 가거라. 길 조심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어머님은 대문 앞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하셨습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학교 가는 길은 눈길이었습니다. 회령의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영하 20도, 30도는 기본이었습니다. 코와 귀가 얼얼했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 춥지 않았습니다. 야, 오늘 누가 먼저 학교 가나 내기하자. 누군가 소리치면 우리는 눈길을 달렸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웃고 또 뛰었습니다. 집신이 벗겨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즐거웠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는 얼어붙은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의 놀이였습니다. 얼음이 깨질까 조마조마했지만 그게 또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제 친구 하나가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서 친구를 끌어올렸습니다. 친구는 온몸이 젖어 덜덜 떨었고 우리는 친구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들이 모여 친구를 말려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괜찮니? 많이 놀랐지? 어머님들은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도 했지만 놀기도 많이 놀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에 나가 눈싸움을 했습니다. 눈을 뭉쳐 눈덩이를 만들고 친구들과 진을 나눠 싸웠습니다. 동진이 편히 이겼다. 선생님이 쉬는 시간이 끝났다고 종을 치시면 우리는 아쉬워하며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눈에 젖어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면 더 신났습니다. 썰매를 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나무 썰매를 타고 언덕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는 그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야호! 소리치며 내려오다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도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넘어지면 다 같이 웃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형님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집에서 땔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끼와 톱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진아, 이 나무가 좋겠다. 형님이 나무를 고르면 저는 형님을 도왔습니다. 형님이 톱질을 하시면 저는 나무를 잡아주었습니다. 톱질 소리가 산속에 울렸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면 지게에 묶었습니다. 형님은 큰 지게를, 저는 작은 지게를 졌습니다. 무거웠지만 참았습니다. 남자라면 이런 것쯤은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진아, 힘들면 형이 더 지게. 아니에요, 형님.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동진이 많이 컸구나. 형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힘들었지만 형님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호랑이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의로운 사람들 이야기. 형님은 이야기꾼이셨습니다. 동진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너는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형님.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형님의 가르침은 제 평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고생했다. 어서 들어와서 몸 좀 녹여라. 어머님은 따뜻한 숭늉을 끓여주셨습니다. 그 숭늉 한 그릇이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호롱불 아래 둘러앉았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호롱불 하나가 우리 집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버님은 담뱃대를 물고 하루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올해는 농사가 괜찮을 것 같구나. 봄에 비가 적당히 와줘야 하는데. 어머님은 바느질을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낮에 입은 옷이 찢어지면 저녁에 꿰매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손은 늘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동생은 어머님 무릎에 안겨 졸았습니다. 어린 동생은 눈을 비비며 꾸벅꾸벅 졸다가 어느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동생을 안고 방으로 가셨습니다. 저와 형님은 장기를 두거나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형님에게 자랑하면 형님은 기특하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동진아,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 되어야 한다. 아버님이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큰 사람이 뭐예요? 떳떳하게 사는 사람 말이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 가난해도 양심만은 지키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너는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보니 내 마음이 바르다. 아버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길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습니다. 남쪽에서 혼자 살면서 유혹이 많을 때마다 아버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여름이 오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그리고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 냇가는 우리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냇가로 달려갔습니다. 책가방을 던져놓고 옷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야호! 시원하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두만강에서 흘러내려온 물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름 더위에는 그게 최고였습니다. 야, 저기 큰 물고기다. 누군가 소리치면 우리는 모두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물고기는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가끔 운이 좋으면 작은 물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신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어. 잡은 물고기를 집에 가져가면 어머님이 매운탕을 끓여주셨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냇가에는 예쁜 돌멩이들이 많았습니다. 물에 씻겨 반질반질한 돌들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그런 돌을 좋아했습니다. 색깔도 다양했습니다. 하얀 돌, 검은 돌, 무늬가 있는 돌. 주머니 가득 돌을 담아 집으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집에 가서 돌을 하나하나 닦아줄을 세웠습니다. 제 작은 보물들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돌은 모아서 뭐하게?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예쁘잖아요. 이 돌들이랑 평생 같이 살 거예요. 돌하고 평생 산다니. 이 녀석 참. 어린 마음에 한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때 주운 돌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냇가의 그 돌이 제게 남은 유일한 고향의 흔적입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때가 떠오릅니다. 맑은 물소리, 친구들의 웃음소리, 여름 햇살. 그 모든 것이 그 작은 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어머님은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셨습니다. 동진아, 이리 와서 송편 빚는 것 좀 도와줘라.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님 옆에 앉아 송편을 빚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빚은 울퉁불퉁한 송편을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동진이가 송편을 빚었네. 이쁘다, 이뻐. 제가 빚은 송편이 예쁠 리 없었지만 어머님은 늘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추석날 아침 아버님은 차례상을 차리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리고 우리 가족은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올해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기도 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면 온 집안 어른들이 모여 음복을 나누셨습니다. 아버님의 형제분들, 친척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동진아, 이리 와서 세배해라. 큰아버님이 부르시면 저는 형님, 동생과 함께 세배를 올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른들은 세배돈을 주셨습니다. 손에 쥐어진 돈은 작았지만 그 무게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웠습니다. 야, 우리 가게 가서 엿 사 먹자. 세배가 끝나면 친구들과 마을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세배돈으로 엿을 사서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엿이 입안에서 녹을 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정월 때 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달맞이를 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올라가 보름달을 기다렸습니다. 달님 달님 밝은 달님, 우리 소원 들어주세요. 아이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른들도 손을 모으고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마을 마당에서 쥐불놀이를 했습니다. 깡통에 불을 담아 빙빙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원을 그리며 도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신 밟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이 풍물을 치며 집집마다 다니셨습니다.
마당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애군을 쫓아주셨습니다. 에헤라 디어라 좋네 좋아. 흥겨운 가락에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아이들은 따라다니며 구경했고 어른들은 음식을 내오셨습니다. 윷놀이도 했습니다. 마을 마당에 멍석을 깔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들은 윷을 던지고 여자들은 응원했습니다. 도, 개, 걸, 윷, 모. 윷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즐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진아, 소원 빌었니?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님도 동생도. 그래 착하다. 우리 동진이. 어머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소원조차 지켜지지 않을 줄은. 그렇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었고 고향이 있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봄이 오면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산에 진달래가 피고 냉이가 돋아나고 새싹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님은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나무를 뜯으러 가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어머님은 나물 뜯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냉이다. 이렇게 뿌리째 캐야 한다. 이게 달래구나. 향이 좋지? 고사리는 이렇게 꺾어야 해. 어머님의 손은 빨랐습니다. 금방 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따라하려 했지만 서툴렀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하면 된다. 우리 동진이도 잘하네. 어머님은 늘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님이 나무를 무치면 그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봄 내음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가을에는 추수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아버님은 낫으로 곡식을 베시고 어머님은 단을 묶으셨습니다. 저와 형님은 묶은 단을 날랐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진 후에야 끝났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들판 가득 쌓인 곡식단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구나. 고맙습니다. 아버님은 하늘을 보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회령의 밤하늘은 정말 맑았습니다. 저 별 보이니? 저게 북두칠성이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 정말 국자처럼 생겼어요. 저 별을 따라가면 북쪽을 알 수 있단다. 길을 잃으면 별을 보거라. 아버님의 가르침은 평생 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남쪽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북두칠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1950년 6월 세상이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도 우리는 냇가에서 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님은 어느 날 밤 갑자기 끌려가셨습니다. 마을의 인민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동무 따라오시오. 저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이 많소. 어서 나오시오. 아버님은 저희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얘들아,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아버지 곧 돌아올게. 하지만 아버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밤마다 우셨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동진아. 어머니는 괜찮다. 너나 자거라. 하지만 어머님은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쁜 돌을 주우러 가던 냇가에는 시체가 떠내려왔습니다. 윷놀이를 하던 마을 마당에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하던 우리 마을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폭격에 죽고 어떤 친구는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갔습니다. 마을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선생님도 피난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어머님은 우리를 집 안에 가두셨습니다. 창문도 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1950년 겨울 중공군이 밀려들어오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남쪽으로 가야겠다. 어머님이 결심하셨습니다. 형님과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할머님과 함께 남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먼 길을 가실 수 없다. 동생이는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 어머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모두가 갈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우리는 집 앞에서 할머님과 동생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동생아, 할머니 잘 모셔야 한다. 얘들아, 조심해서 가거라. 금방 돌아오너라. 할머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할머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돌아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어머님은 어린 동생을 끌어안으며 울먹이셨습니다. 동생은 울면서 어머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저도 데리고 가세요. 얘야, 할머니 모시고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 금방 돌아올게. 동생이가 이제 커서 할머니를 모실 수 있지? 네, 어머니. 8살 동생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형님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동생아, 형이 곧 돌아올게. 내가 할머니 잘 모셔야 한다. 너 이제 다 컸잖아. 네, 형님. 저 잘할 수 있어요. 동생은 울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동생아, 금방 올게. 너 좋아하는 엿 사올게. 진짜요, 형? 응, 진짜야. 약속할게. 저는 동생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게 동생과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할머님과 동생이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작은 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잘 다녀와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눈이 내렸고 바람이 불었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걸어야 했습니다. 길에는 피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남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자, 노인을 부축하는 청년, 울고 있는 아이들. 모두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그 옆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보지 마라. 우리라도 살아야 한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도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흥남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걸었고, 계속 추웠고, 계속 배고팠습니다. 흥남부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려고 아우성쳤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배 태워주세요. 제발. 우리도 태워주세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도 부두에서 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배가 오기를, 우리 차례가 오기를. 밤에는 추위가 더 심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의 옷을 벗어 저와 형님에게 덮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추우시겠어요. 어머니는 괜찮다. 너희가 추우면 안 된다. 어머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떨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얼어 죽으실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폭발음이 울리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도망쳐. 빨리.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저도 뛰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형님도 함께 뛰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밀리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혼란 속에서 저는 어머님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 소리에 제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형님, 형님. 형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물결에 밀려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밟힐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배 위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끌어올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배에 올라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배 난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두를 바라보며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어머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형님. 형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는 점점 부두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부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보일까, 형님이 보일까. 하지만 그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두는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향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회령, 그곳이 멀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형님, 동생, 할머님 모두가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15살 소녀는 그렇게 홀로 남쪽으로 왔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냇가에서 주운 그 돌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고향의 전부였습니다. 배 위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에 걸친 누더기 옷 한 벌과 주머니 속 돌멩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피난민 수용소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고향을 잃은 사람들. 밤이면 고향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살아 계실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셨을까? 형님은? 동생은 할머님과 잘 있을까? 아버님은 어디 계실까? 돌멩이를 꺼내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살아남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가겠습니다. 꼭 돌아가겠습니다. 울지 마라.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피난민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하루에 쥐꼬리만 한 배급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두로 나갔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학생, 짐 좀 날라줄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구두를 닦고 거리를 쓸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북 피난민 새끼 느리게 뭐하냐. 가끔 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북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화를 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밤에는 판잣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새는 판자 하나가 제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잤습니다. 돌멩이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회령 냇가의 그 돌. 어머님, 아버님, 형님, 동생. 모두가 그 돌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꼭 살아남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다짐했습니다. 1954년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부산보다 서울에 기회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을지로의 한 철물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너 나이가 몇이냐? 19입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이북 사람이구나. 가족은?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주인 아저씨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알았다. 일 열심히 하면 밥은 먹여줄게. 월급은 적지만 참아라.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철물점 일은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무거운 철물을 나르고 가게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고향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가끔 저녁을 사주셨습니다. 을지로의 작은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을 때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어느 날 주인 아저씨가 물으셨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회령. 두만강 쪽이구나. 나도 황해도야. 우리 모두 고향 잃은 사람들이구만. 주인 아저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릅니다. 흥남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지. 다들 헤어졌어. 그날 주인 아저씨는 처음으로 제게 소주를 따라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술을 잘 못 마셨지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술잔에 떨어지는 것을 서로 못 본 척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우리라도 살아야 한다. 고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아저씨.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를 열고 밤늦게까지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정성껏 응대했고 물건을 나를 때는 무거워도 참았습니다. 밤에는 가게 한 구석에서 잤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방값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며 저는 철물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물건이 좋은지,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 주인 아저씨는 좋은 스승이셨습니다. 동진아, 너 이제 많이 컸다. 일도 잘하고. 아저씨 덕분입니다. 나 이제 늙어서 힘들다. 너한테 가게를 물려주고 싶은데. 아저씨 아직 건강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고향 생각만 하다가 죽을 것 같다.
너는 아직 젊으니까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주인 아저씨의 제안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25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물점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아저씨, 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다. 압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뭘 할 건데? 금속 부품 공장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산업이 발전하면서 부품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해봐라.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내가 이북에서 배운 것이 있다. 겨울을 견디는 법이다. 너도 회령 사람이니까 겨울을 견딜 줄 알 거야.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금속 부품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영등포에 허름한 건물 한 칸을 얻었습니다. 자본금이라고는 10년간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이라고 하기도 민망했습니다. 중고기계 몇 대와 작업대가 전부였습니다. 직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낮에는 영업을 다녔습니다. 회사마다 찾아가 명함을 돌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속 부품 제작합니다. 대부분 문전박대였습니다. 공장이 어디 있어? 영등포에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인데?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하지만 품질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어? 가봐. 문이 닫히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사로 갔습니다. 또 다음 회사로. 밤에는 공장으로 돌아와 주문받은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적었지만 몇 개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기계를 돌리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붕대를 감고 다시 일했습니다. 잠은 공장 한 구석에서 2~3시간씩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춥고 불편했지만 견뎠습니다. 이북 사람이라 악착 같네. 거래처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악착 같다는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악착 같아야 했습니다. 일하다가 지치면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회령 냇가의 그 돌. 그러면 힘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진아, 힘내라.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동진이는 강한 아이야. 1965년 작은 전기가 왔습니다. 수출 붐이 일면서 부품 수요가 급증한 것입니다. 큰 회사에서 하청 물량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공장 규모가 어떻게 되죠? 작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보장합니다. 샘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됐습니다. 일주일 후 샘플을 가지고 갔습니다. 괜찮은데요? 이거 정말 혼자 만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납기는 지킬 수 있어요? 꼭 지키겠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큰 물량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양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2명을 뽑았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전쟁 미망인이었고 한 명은 장애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밥은 굶기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잠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절실했습니다. 납기일 전날 마지막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했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합격입니다. 품질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날의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직원도 늘었습니다. 기계도 샀습니다. 공장도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 납기를 못 지키면 거래가 끊긴다는 거 아시죠? 조금 품질을 낮춰서라도 빨리 만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불량품을 납품하느니 차라리 거래를 끊겠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떳떳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거래처는 제 고집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물량을 맡겼습니다. 김 사장은 믿을 수 있어. 약속은 지키니까.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자산이었습니다. 1967년 저는 3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고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봄 교회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온화한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영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그저 교회에서 마주치는 사이였습니다.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교회 근처 다방에 갔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아, 이북이시군요. 가족은요? 없습니다. 전쟁 때 헤어졌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 흥남부두, 혼자 남쪽에 온 것.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냥 살아왔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후에. 그리고 가끔 주중에도. 저는 사장님이 열심히 사시는 게 멋있어요. 저는 그냥 살아야 해서 사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은 강한 분이세요. 그리고 착하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청혼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저는 가족도 없고 고향도 없습니다.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사장님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처음 우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교회에서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신랑 측 하객이라고는 철물점 주인 아저씨와 공장 직원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신부 쪽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다던데. 영숙이가 고생하겠어. 하지만 장인어른은 달랐습니다. 사위 고생이 많았네. 이제 우리가 자네 가족일세.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영숙 씨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아버님의 느낌이 났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님, 동생아, 미안합니다. 혼자만 행복해서.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가족들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동현이라고 지었습니다. 동쪽 고향을 잊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동현아, 아빠가 너를 잘 키울게. 내가 고생하지 않게 할게. 그리고 우리 고향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게. 여보, 아이가 고향을 모를 텐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려줄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동현이는 알아야 합니다. 1970년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제 회사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직원이 10명, 100명으로 늘었고 공장도 2곳, 3곳으로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차도 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돈을 벌수록, 회사가 커질수록 고향 생각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밤에 혼자 책상에 앉아 돌멩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형님, 동생아, 너희들은 잘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1983년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보, 나도 신청해야겠소. 그래요, 여보. 꼭 신청하세요. 저는 KBS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견뎠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함과 고향을 말씀해 주세요. 김동진입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찾으시는 가족은? 어머니 박순희, 형 김동욱, 동생 김동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철수도 찾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50년 12월 흥남에서 헤어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폭격이 있었고 저만 배에 탔습니다. 담당자는 제 이야기를 받아 적었습니다. 방송에 나가시겠습니까? 네, 꼭 나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이상가족 찾기 방송을 하루 종일 봤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가족 이름을 부르며 우는 사람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뚫어지게 보는 사람들. 김순자, 어디 있니? 엄마야.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비명과 울음소리가 방송국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도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올까? 혹시 누가 저를 찾을까?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제 신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모두가 방송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쯤 나갈 수 있습니까?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1985년
드디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혹시 어머님이, 형님이, 동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화면에는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울고 안고 쓰러지는 사람들, 40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 어머니, 아들아, 살아 있었구나. 그 장면을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 가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형님도 동생도.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형님, 동생아. 미안합니다. 혼자만 살아서. 그날 밤 저는 소주를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할머님과 삼촌들은 아버님이 잘 사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18살 아들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8년 다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어머니 박순희, 1910년생, 함경북도 회령 출생. 형 김동욱, 1933년생. 동생 김동수, 1942년생. 아버지 김철수, 1908년생 마이너스, 1950년 행방불명. 마지막 주소는 함경북도 회령군. 그 주소를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고향 주소를 쓰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특징란에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른쪽 볼에 작은 점이 있으십니다. 형님은 왼손 검지에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동생은 왼쪽 눈썹 위에 넘어져서 생긴 흉터가 있습니다. 35년 전 기억을 더듬어 적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평생 외워온 얼굴들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언제쯤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요? 네, 죄송합니다. 북측과 명단을 교환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미 53세였습니다.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통일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북쪽 땅을 보고 싶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들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회령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람만 불었습니다. 1990년, 1995년, 2000년. 시간이 흘렀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가끔 적십자사에 전화했습니다. 제 신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북측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나이가 많습니다. 살아생전에 꼭 만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저는 65이 되었습니다.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타이핑으로 가족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2003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또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선정되고 싶습니다. 신청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한 회에 100가족만 만날 수 있습니다. 10만 대 100. 확률은 너무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청했습니다. 매번 신청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매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탈락했습니다. 김동진님,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저도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담당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돌멩이를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못 만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2009년 제 아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게 돼서. 무슨 소리요? 당신은 나아야 해. 여보, 제가 저 세상에 가면.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들어요. 제가 저 세상에 가면 당신 어머님을 꼭 찾아뵐게요. 아들 잘 키웠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다고 하루도 잊지 않고 기다렸다고 전해드릴게요. 여보. 그리고 당신도 곧 가족을 만날 거예요. 꼭 만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내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 임종 때 마지막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보, 저 세상에 가면 당신 어머님을 꼭 찾아뵐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혹시 살아생전에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어머님 산소라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또 신청했습니다. 83살의 나이에. 저 나이가 많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선정되기를 바라며. 하지만 또 탈락 통지서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통지서를 읽다가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동생아, 미안합니다. 살아생전에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다. 아버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분단이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분단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또 신청했습니다. 84살에. 하지만 그 후로 상봉은 중단되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상황이.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7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저는 90이 되었습니다. 이제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북 오도민의 모임에 나갑니다. 거기에는 저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김 선생님, 고향에 못 가보고 죽을 것 같아서 원통합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평생 가족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낸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 땅에서 꽃을 피웠다는 것.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손자들이 고향에 갈 것 아닙니까? 모임에 오신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가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고향을, 가족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90이 넘은 노인들이 모여 우는 모습이 얼마나 슬픈지. 우리는 이산가족 신청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20번 넘게 신청했습니다. 저는 30번입니다. 저는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올 때마다 신청했으니까.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신청하고 기다리고 탈락하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첨이라고 하지만 정말 추첨일까요? 저도 의문입니다. 왜 우리는 매번 떨어지는 겁니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없었던 것일까요? 다음 상봉 때는 꼭 선정되고 싶습니다. 다음이 있을까요? 이제 남북 관계가.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지요.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통일 전망대에 들렀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눈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 어딘가에 회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끝내 찾지 못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님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동현아, 아버지가 너를 남기고 먼저 갑니다.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이 땅에서 행복했습니다. 비록 고향에는 가지 못했지만 너와 손자들을 보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나만 안 되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신청하고 그중 몇백 명만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운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청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준 것은 회사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삶 자체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고향을 잃은 서름, 홀로 살아남은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의지. 책상 위의 돌멩이를 기억하느냐? 그것은 함경북도 회령 냇가의 돌입니다. 아버지가 남쪽으로 올 때 유일하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너에게 물려줍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너나 내 아들이 회령에 가거든 그 돌을 도로 냇가에 놓아다오.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님과 큰아버님, 작은아버님을 찾아보거라. 혹시 그분들의 흔적을 찾으면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다고 전해다오. 하루도 잊지 않고 기다렸다고. 만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버지는 이제 어머님을 만나러 갑니다. 70년 만이라 얼마나 반가울까. 어떤 얼굴로 뵈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저 혼자만 살아서 미안합니다. 찾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사죄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동진아, 내가 잘 살았으니 어머니는 기쁘다. 고생 많았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현아,
아버지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다. 안정된 삶, 행복한 가정. 그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다. 그리고 통일을 꼭 보거라. 아버지는 못 봤지만 너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아버지를 생각해다오. 마지막으로 이북 오도민들을 잊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어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저는 이 글을 쓰며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저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고향, 어린 시절의 추억.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성공한 사업,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낸 자부심. 고향에 가지 못한 것은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은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뿌리를 내렸고 제 자식들은 이 땅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저 같은 이북 오도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찢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어린 시절 그 마을로 돌아가는 꿈입니다. 어머님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시고 아버님은 담뱃대를 물고 계십니다. 형님은 나무를 하러 가자고 손짓하고 동생은 제 손을 잡고 웃습니다. 동진아, 이제 집에 왔구나. 어머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어머니. 이제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지 않았다. 잘 왔다. 그러면 저는 그 꿈에서 깨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눈을 뜨면 이곳 서울의 요양원 침대 위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고향을 오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제 영혼이라도 함경북도 회령 그 작은 마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 냇가에 가서 제가 가져온 그 돌을 도로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처럼 냇물에 발을 담글 것입니다. 친구들과 물장난을 치고 눈싸움을 하고 썰매를 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님이 조밥과 된장국을 끓여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님은 동진아, 고생했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형님과 동생이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동진아, 왜 이제 왔니?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70년이나 걸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왔으면 됐다. 이제 같이 살자.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손자들이 찾아오면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북 오도민 어르신들을 만나면 고향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형님, 동생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것입니다. 꼭 만날 것입니다. 이산가족 신청서는 아직도 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수십 장의 신청서, 그리고 수십 장의 탈락 통지서. 그것들이 제 인생의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신청하고도 왜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느냐고. 운이 없었던 것이냐고. 저도 모릅니다. 왜 저는 안 됐는지, 어떤 기준이었는지.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수십만 명이 저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다렸지만 대부분은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그것이 분단의 비극입니다. 통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제 이야기는 남겠습니다. 아들이 손자가,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회령에서 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북 오도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어머니, 형님, 동생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 이제 갑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서울에서 김동진 씀. 이 이야기는 한 이북 오도민의 삶을 통해 분단의 아픔과 한국 전쟁이 남긴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우리 시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수십 번 했지만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기억하며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